휴대폰 안 돼? 하고 들어가는데 안 되는 것 무슨 압축 파일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한글 깔아서 되는 거 아니야? 그거 PPT인데 PPT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되는데 이게 압축돼 있기 때문에 압축 파일을 못 열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구글 드라이브 그것도 있어요. 자, 다 했나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4만 원? 1, 2, 3, 4 다 같이 올렸는데 방에. 찍고 있어. 인정하러 아니 그거 구글 아이디로 하면 본인 인증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갔어. 구글 아이디니? 기지 그거니? 그네 비밀번호 치는데 나 비밀번호 모른단 말이야.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제도는 공공부조가 되고요. B 제도는 사회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A 제도는 공공부조, B 제도는 사회 서비스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 뭐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다음에 의료급여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자, B 제도 사회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서비스, 뭐 유아 예방 접종 사업, 뭐 이런 것들이 다 사회 서비스로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넘어가서 수능 특강에 보시면은 뭐 펼칠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가져왔으니까요. 145페이지 쪽에 보시면은 사회복지 정책의 쟁점이라고 해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나와 있거든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보편적 복지 개념, 그다음에 선별적 복지의 이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사회보험은 보편적 복지에 가깝고요. 사회보험이 100% 보편적 복지라 하면 좀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보편적 복지에 가깝고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그다음에 선별적 복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바로 공공부조가 여기 선별적 복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바서 하는 거니까요. 근데 얘는 다 같이 오바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여기 가입해라는 개념이니까 보편적인 복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로 뭐 보편적 복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뭐 선별적 복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하면 각각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도부터 기출 문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자, 넘어가셔가지고, 그런데 이 복지제도가 한계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안 좋은 점이죠. 어떤 점들이 뭐 한계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자, 163페이지 보시면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생각 열기, 직장을 그만둔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취업을 안 했네. 취업 준비는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생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먹고 살만해. 취업 준비를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다 주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한계점이죠. 자,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은 복지제도에 관한 국민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사회 전체적으로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영국에서 그랬습니다. 영국에서. 그러니까 베버리지 보고서하면서 엄청나게 좋은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일할수록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자료 속으로 사례를 보시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따라서 영국에서 근로자에게 부과한 높은 조세 부담률과 사회 보장 부담률로 사람들은 일할수록 더 손해라고 여기게 되었으며, 이는 국민의 근로 의욕을 저하했다. 또한 자발적 실업 증가, 조세 부담 가중에 따른 기업가 정신 쇠퇴, 투자 의욕 감퇴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경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복지 혜택에 의존해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성격, 그러한 성향, 그러한 것을 영국병이라고 해요. 영국에서 이런 현상이 처음 나타나가지고 영국병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책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복지제도의 확대는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기도 한다 되어 있는 거 보이니? 국가가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세금이 있어야 되니까요. 과도한 조세 징수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위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국민을 선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누가 뭐 가난한지를 다 조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조사하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아까 복지병이라고 했죠. 영국병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병 뭐 이야기했고요. 국가 재정이 악화된다는 거 얘기했고, 그다음에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이걸 혜택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받는 사람이 생기고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 뭐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뭐냐? 164페이지 보시면은 요거 한번 안 했네. 복지제도의 한계를 나타낸 다른 사례. 독일의 사례가 있는데 독일에서 실업자에게 이전 직장에서 수령하던 월급을 받을 실업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이 실업수당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실업수당 지급 규모는 더 불어나고 이런 악순환 때문에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까 고용보험 있잖아요. 고용보험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에는 고용보험 얼마 정도까지 돈을 줄까요? 내가 회사에 잘렸어. 고용보험에서 나한테 몇 달 돈을 줄까요? 제일 적은 일이 며칠이니? 120일. 4달입니다. 4달. 내가 회사에서 1년 일하다가 잘렸다 하면 4달 동안에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얼마를 줄까요? 여기 보시면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줍니다. 너 일 열심히 해가지고 100% 받을래? 일 안 하고 그냥 쉬면서 60% 받을래? 쉬면서 60%는 뭐 땡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60%. 다시 내가 또 나가면 되잖아. 4달, 3, 4, 12, 120일. 120일 동안 놀다가 또 다시 취업하는 거지. 그리고 또 1년 일하다가 또 잘리고 또 60% 받다가 또 4달 이런 식으로 악용할 수가 있다니. 하면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되겠냐?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좋은 복지제도는 좋은데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좀 도덕적 해이라고 하죠. 도덕적으로 뭔가 좀 해이해지는 그러한 성격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164페이지 있습니다. 뭐냐?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입니다. 자, 노동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복지를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 제도가 생산적 복지입니다. 자, 두 번째 줄 밑줄 꺼주세요. 생산적 복지는 복지 제도에 따른 효율성 저하와 복지 축소에 따른 형평성 저하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으로 복지와 노동을 연계하는 복지 제도이다. 자, 복지도 챙기고 노동해서 경제도 챙기겠다는 뜻입니다. 소외 계층이 잘 사업에 참여하거나 노동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이다. 자, 밑에 보시면은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고 사회적 약자도 보호한다는 것이 이 생산적 복지의 이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밑에 있는 근로장려세제입니다. 자, 근로장려세제 영어로는 EITC입니다. Earned Income Tax Credit. 돈을 벌게 되면은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크레딧 세금 제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책에 있는 그림 그대로인데요. 자, 탐구활동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밑줄 꺼주세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밑줄 꺼주시고 일하는 것과 연계해서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일할수록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여 단순히 소득 지원 효과 외에 근로 의욕을 높이고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돕는다. 밑줄 꺼주시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좀 쉽지만 않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맞벌이 가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맞벌이 가구입니다. 자, 내가 일을 안 하게 되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얼마입니까? 빵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올라갑니다. 그럼 나는 이게 정부에서 일을 할수록 돈을 더 많이 주니까 열심히 일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가면은 내가 여기 1,000만 원 구간에 가면 더 이상 근로장려금이 증가는 안 합니다. 똑같게 놓다가 1,300만 원까지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근로장려금이 줄어들겠죠. 그 대신에 이제 내가 2,500만 원 정도까지 벌었다 하면 더 이상 나한테는 근로장려금을 안 주는 거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손해라고 생각하면은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일할수록 정부에서 돈을 준다라고 생각하면은 일을 하게 만드는 제도가 이 생산적 복지의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근로장려세제가 생산적 복지에 해당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돈을 많이 생기게
만드는 구조라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생산적 복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로 근로장려세제 외에 생산적 복지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제도를 조사해보자 나와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소비를 줄여서 저축을 하게 되면은 저축분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청년들한테 뭐 1억 만들기 뭐 프로젝트 비슷하게 있거든요. 청년들이 돈을 만약에 몇 프로 이렇게 모으면은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정부가 돈을 더 얹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을수록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이 자산 형성을 돕는 그런 제도도 여기에 있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볼게요.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 168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168페이지. 자, 4번 문제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자, 2000년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되었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가 지원하였지만, 자, 맞춤형 급여는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해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2010년도 이전에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할 때, 최저생계비 이하일 때, 진짜 먹고 살지 못할 때, 그때 이 모든 것들을 지원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2014년인가 그 이후로는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이렇게 바뀐 의미가 뭐냐? 자, 중위소득이 50%이면 교육급여만 지급하고요. 43% 이하까지 떨어지면 주거, 교육 두 개가 지원이 되고, 중위소득 40% 이하까지 떨어지면 교육, 주거, 의료가 붙고요. 중위소득보다 30% 이하까지 떨어지면 교육, 주거, 의료, 생계가 붙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거니? 최저생계비, 절대적 빈곤이죠. 절대적 빈곤. 근데 지금 뭐니?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은 상대적 빈곤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할머니들 보면 할머니 뭐 이렇게 계시지 마시고 정부 지원 받아보세요라고 하면은 야 내가 무슨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아닌데 정부 지원 왜 받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왜냐면 옛날에는 진짜 절대적 빈곤층에게만 정부에서 지원금을 줬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니. 지금은 절대적 빈곤이 아니더라도 요 기준에 의해서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복지제도를 받는다는 것이 진짜 뭐 찢어지게 가난해서 복지제도를 준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상대적 빈곤에 의해서 이런 복지제도가 나눠서 차등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도 요 맞춤형 급여에 의해서 복지제도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수능특강 문제를 풀어보면은 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요 문제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계급여를 받는다 하면 뭐가 되는 거니? 자동으로 의료, 주거, 교육을 같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의료급여를 받는다 하면은 교육과 주거를 같이 세 개를 동시에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안 좋을수록 이 받는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의 전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험 범위고요. 교과서 범위로는 169페이지고 수능 특강 범위로는 마지막에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기출 플러스 놓치는 친구들 많은데 기출 플러스도 시험 범위입니다. 153페이지까지입니다. 시험 범위. 그래서 153페이지까지 주요한 문제들 한번 쭉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151페이지 8번 문제 풀이 하나 해줄게요. 151페이지 8번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해설지가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